이번 시간에 우리가 함께할 내용은 주제 14 고려 초기 통치체제 정비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스토리북은 34쪽과 35쪽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통일신라에서도 배웠지만 뭔가 나라가 한번 통일을 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게 되면 꼭 그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제대로 된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죠. 마찬가지로 고려도요.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 통치체제를 정비하게 되는데요. 처음에 왕들의 목표는 나라를 안정시키고 왕의 힘을 강화하는 거였어요. 자, 그럼 고려 초기에 나라의 힘을 안정시키고 왕권을 엄청나게 강화하려고 노력했던 대표적인 왕, 시험에도 가장 잘 나오는 대표적인 왕, 3명의 왕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알아보기 전에 우리 살짝 복습하고 넘어가면요. 우리 고려한테 있어서 약간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었어요. 해결해야 할 문제가 어떤 거죠? 어떤 세력들이 너무 강하다 했죠? 네, 호족들이 너무 강하다고 했습니다. 호족들은 지방의 대토지를 소유하면서 막강한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세력들인데 이 세력들이 너무 강하다고 했어요. 자, 그래서 먼저 고려를 세운 태조 왕건은 이 호족들의 세력을 좀 누를 필요가 있었는데요. 무조건 꾹 누르면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호족들에게 잘해주는 당근과 채찍처럼 굉장히 잘해주는 정책을 하다가 굉장히 이들을 서늘하게 하는 정책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먼저 고려의 모습, 고려의 태조 왕건의 정책을 볼게요. 먼저 태조는요, 이 호족들한테 굉장히 잘해주기 위해서 당근 정책으로 뭐 했냐면 호족의 그 딸들과 결혼을 많이 했어요. 결혼 정책. 그러니까 힘 있는 호족들의 딸들 있죠. 힘 있는 호족들의 딸들과 이 왕이 직접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조의 부인이 무려 29명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무리 강한 호족이어도 이 태조가 마음에 안 들어도 자기 딸이랑 결혼했잖아요. 그럼 뭔가 함부로 할 수 없죠. 가족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결혼 정책을 했고요. 그리고 왕씨 성을 호족들에게 직접 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 호족들을 견제하는 정책도 많이 하게 됩니다. 이 견제하는 정책이라고 하는 게 대표적으로 뭐가 있냐? 너무 중요한 사심관 제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심관은 어떤 직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뭐냐면 호족들한테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직접 줍니다. 어느 A 지역에서 힘이 강한 호족이 있으면 그 호족에게 너 A 지역에 사심관 해라고 합니다. 쌤, 그럼 좋은 거 아닌가요? 권력을 준 거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A지역 사람들이 말썽을 일으키면 이 A지역의 사심관이 모두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것 같으면서도 A지역을 책임지고 다스려야 되니까 약간 부담이 되죠. 그래서 이 사심관 제도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사심관이라는 직책을 주고 그 지방을 직접 다스려봐. 그래, 네가 그 지역에서 그렇게 힘이 강력하다며 네가 직접 다스려봐. 이렇게 말을 해놓고 약간 실제로 보면은 뭔가 근데 그 지역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면 네 탓이야?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줬던 것. 그게 바로 사심관 제도입니다. 자, 그리고 기인제도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이 기인이 지금으로 따지면 인질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 호족의 유력한 호족 있죠. 강한 호족의 자식들을 어디로 보내냐면 왕 옆으로 보내요. 그래서 왕 옆에서 일하게 해요. 쌤, 이거 좋은 거 아니에요? 일자리 공짜로 주는 거? 그런데 문제는 이 호족들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소중한 자식들이 왕 옆에서 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방에서 뭔가 왕한테 반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왜냐하면 지방에서 내가 왕한테 반항했다가 내 자식들이 피해를 입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인제도라는 것을 실시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왕건은 호족에게 잘하는 당근 정책과 채찍 정책을 이렇게 잘 사용해서 호족의 힘을 누르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태조는요, 굉장히 서경을 중시해서요, 지금의 평양인 서경을 중시해서 북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했고요. 이 밖에도 훈요 10조라든지 정계라든지 뭐 이런 책들을 많이 남겨서 후손들에게 어떤 교훈을 많이 주고자 노력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에 등장한 왕이 바로
광종입니다. 물론 태조 바로 다음에 등장한 왕은 아니고요. 대표적인 왕들만 하고 있으니까요. 이 광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광종은요, 정말 별명이 빛나거나 미치거나 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광종은 태조가 약간 호족을 살살살살 달랬다면 이 광종은 이 호족을 진짜 확 눌러버리는데요. 어떻게 눌렀는지 볼게요. 먼저 광종은요,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을 실시합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당시에 무엇을 많이 가지고 있었냐면 노비를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노비가 중요한 게 뭐냐면 노비는 정말 안타깝게도 사람으로 안 치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들은 세금도 안 냈어요. 왜냐면 물건 취급을 받은 거죠. 그래서 노비들은 세금도 안 냈는데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호족들이 이 노비들을 많이 만들어서 이 노비들을 많이 소유하면서 뭘로 사용했냐면 자기를 지켜주는 경호원, 군사, 군대로 사용했어요. 그런데 왕의 입장에서는 이 노비가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왜냐하면 노비한테 세금을 거둘 수도 없고 이 노비는 호족들의 편이고 또 이 호족들이 이 노비를 군대로 사용하잖아요. 그래서 광종은 이 노비들이 많으면 좋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호족들이 자신의 힘을 키우고자 억울하게 노비가 된 사람들을 검사해서 저 사람 원래 노비가 아닌데 호족들이 저렇게 노비로 만들었네? 라고 하는 사람들을 다시 노비에서 풀려나게 해주는 제도를 실시합니다. 그것이 바로 노비안건법이에요. 노비인 사람들을 검사해서 다시 원래대로 되돌려주는 정책입니다. 호족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겠죠.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노비들을 조사해서 노비가 아닌 사람들은 풀어주는 거니까. 그러면 호족의 입장에서는 나의 어떤 경제력이나 나의 군사력이 빠져나가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진 광종은 자신의 힘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처럼 뭘 했냐면 스스로 자기를 황제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나는 왕보다 더 높은 황제이고 꼭 강한 왕들이 한다는 국룰이 있어요. 뭐 하냐면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합니다. 연의 이름을 스스로 만드는 거죠. 그 연의 이름이 광덕, 준풍이 있습니다. 독자적인 연호, 연의 이름을 독자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의 눈치 안 보겠다는 거죠. 이걸 봤을 때 진짜 이때의 힘이, 고려의 힘이 강했구나. 그리고 광종의 힘이 강했구나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배웠었죠. 발해에서도 무왕이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인안이라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했잖아요. 그것처럼 항상 강력한 왕들은 중국의 눈치 안 보고 독자적인 연의 이름을 만들어버립니다. 자, 그리고요. 심지어 광종 은요 이제 생각을 했어요. 왕의 힘이 강해지면 정말 진심으로 왕을 위해주는 그런 관리들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관리를 뽑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관리를 현명하고 능력 있는 관리를 뽑을까를 고민합니다. 그래서 시험을 만들어요. 그 시험이 바로 뭐냐면 과거제입니다. 이 과거제는 쌍기라는 사람, 이름이 쌍기예요. 쌍기라는 사람이 중국 사람인데요. 이 쌍기라는 사람이 건의를 해서 이 과거제를 만듭니다. 즉 시험 제도를 만드는 거예요. 이제는 관리를 뽑으려면 왕이 낸 시험 문제의 시험을 풀어서 합격해야 관리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과거제에 대한 내용은 뭐냐면 왕에 대한 충성심을 갖춰야 됐고 유교적인 지식이 있어야 됐어요. 그러니까 이 과거제에 합격한 사람들은 왕한테 충성할 수 있고 심지어 똑똑하고 능력 있는 관리들이 뽑혔다라는 거죠. 즉 과거제를 시행함에 있어서 이제는 관리들을 어떻게 뽑는다고요? 진짜 능력 있고 똑똑하고 왕에게 충성할 수 있는 사람을 시험으로 뽑았던 것, 그것이 바로 과거제입니다. 이것만 봐서 광종의 힘이 왕권이 굉장히 강해지고 호족의 힘이 약화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노비안건법이라는 것을 시행하면서 호족의 경제적 군사력적인 힘을 완전히 약화시켰고 과거제를 실시하면서 능력 있고 나한테 충성하는 관리들을 뽑았으며 그리고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면서 이만큼 고려가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죠.
이렇게 광종이 힘을 강력하게 세웠기 때문에 성종이라는 왕이 등장하게 됐을 때 이 성종이 좀 더 마음 편하게 많은 정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광종의 정치로 인해서 당시는 조금 혼란스러울 수 있었으나 이제 곧 사회가 안정적으로 되고 왕의 힘이 굉장히 강력해집니다. 그래서 성종은 차분하게 고려의 통치제도를 이제야 정비하게 되는데요. 먼저 중앙에는 이성육부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냥 중앙에서 나라를 통치하는 부서를 이성 두 가지의 대표적인 기관인 이성과 그것을 수행하는 6개의 부서를 만듭니다. 이성육부를 만들어요. 자, 그리고 전국에서요. 정말 주요 지역이 있잖아요. 주요 지역 12곳에 12목을 설치해요. 그래서 성종은 전국의 주요 교통이 편리하고 중요한 주요 지역에 12곳에 12목을 설치하고 여기에 직접 관리를 파견합니다. 지방관을 직접 파견해서 왕이 그 지방을 아주 꼼꼼하게 잘 다스려요. 이것만 봤을 때도 성종이 굉장히 나라를 통치하기 위해서 체제 정비를 잘하고 있구나를 보여줍니다. 네, 그리고 성종을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꼭 짝으로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바로 최승로입니다. 그러니까 성종이 이제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관리들한테 많은 의견을 내보라고 했어요. 그때 최승로가 어떤 의견을 내냐면요. 왕한테 바치는 28가지의 의견을 냅니다. 그것을 바로 시무 28조라고 해요. 시무 28조를 내서 이 28가지의 방법을 잘 지키면요. 우리 고려가 정말 훌륭하게 잘 성장할 거예요 라는 것을 의견을 냅니다. 성종은 이 최승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거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의 내용을 반영한 굉장히 많은 정책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정책들이 바로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최승로가 정말 중요한 건 성종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많은 정책을 수행했다라고 하니까 굉장히 최승로의 시무 28조는 중요하겠죠. 이 최승로의 시무 28조에서 특히 기본이 되는 건 무엇이냐면 유교예요. 유교적인 내용을 근본으로 나라를 잘 다스리면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아주 잘 담겨 있습니다. 뭔가 어려울 것 같지만 저는 어렵지 않아요. 이 고려가 처음에 누르고 싶었던 세력이 호족이었다라는 걸 잘 생각하면 고려 초반 왕들의 정책이 잘 이해될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태조 왕건은 호족을 누르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을 사용했다라는 거, 광종은 호족을 누르는 것으로 노비양건법을 사용했고 과거제를 실시했으며 성종은 안정되고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통치체제를 정비했는데 성종이 통치체제를 정비하는 데 영향을 줬던 사람이 바로 최승로가 쓴 시무 28조이다 라는 내용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우리 스토리북의 34쪽과 35쪽에 있는 밑에 퀴즈를 풀어보고 마무리할게요. 자, 먼저 34쪽. 사심관 제도를 시행한 왕은 누구인가요? 네, 태조이겠죠, 왕건. 자, 그리고 35쪽 넘어가서 우리 OX 표시를 해봅시다. 광종은 노비안건법을 시행했을까요? 시행했죠. 광종은 과거제를 폐지했나요? 광종은 과거제를 오히려 실시했죠. 자, 그리고 성종은 누가 말한 시무 28조를 받아들였나요? 빈칸에 들어갈 말은 최승로입니다. 여기까지 한 내용을 우리 조금 힘들지만 워크북으로 넘어가서 복습 한번 하고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